예, 어제도 뭐 댓글로 많이 주셨더라고요. 야, 이재용이 무죄가 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 어제 판결 나오자마자 막 속보 보시자마자 저한테 막 글 남겨주시고 하셨는데, 예, 오늘 이제 그 소식을 처음으로, 오늘의 첫 소식으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아휴, 예, 피디님 그 올려주세요. 예. 저거 보세요, 여러분. 예, 무려 2015년에 시작된 일입니다. 예, 2015년에 시작된 거예요. 예, 지금, 근데 저 2015년에 뭔 일이 있었냐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이 된 거예요. 2015년 5월 26일에. 근데 저거를 준비를 몇 년 했게요. 삼성과 제일모직이. 이재용이 저걸 준비를 몇 년 했냐면, 적어도 2년 이상 했습니다. 2년 이상이요. 그러면 지금 이게 10년도 더 된 거예요. 2014년, 13년이라고 보면 지금 2025년이니까, 예. 그냥 횟수로 10년이 아니라, 아우, 뭐 10몇 년 된 사건입니다. 이 길고 긴 얘기에 2심이 이제 끝났네요. 이제 끝났습니다. 지겹고, 한편으로 진짜 대단하다, 삼성 진짜. 예, 안 좋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 긴 얘기. 너무나 얘기가 많아서 다 짚어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제가 이미 중요 판결 나올 때마다 제 방송에서 해설을 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찾아봐 주시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 그런 디테일들은 건너뛰고 오늘은 간단하게 요약하고 어제 있었던 판결의 의미와 경제적인 어떤 그런 함의 이런 것만 여러분과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어쨌거나 2015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이 됐는데 니넨 도대체 왜 합친 거야? 라고 했을 때 뭐 이유가 있어? 이재용이 예? 삼성전자 등등등 어떤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일을 벌인 거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 예, 라고 해서 승계 목적으로 부당하게 예,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예, 두 회사를 합병한 거고, 그 합병도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회계 부정, 회계 조작도 있었다 라는 사건이 되겠는데, 여러분들의 기억을 더듬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재용이 그룹 승계의 핵심이 뭘까요? 삼성전자죠. 예,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재용 삼성전자 지분이 얼마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냐? 네 돈 들여서 네가 사. 그러면 돼요. 또는 곧대로 모든 삼성전자 지분 갖고 있는 아버지, 엄마, 동생들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내던지, 상속받으면 상속세 내던지 하면 되는데, 세금 내기 싫어서 그것도 안 해. 돈 아까워서 사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제 꼼수를 부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삼성전자를 물려받을 수 있을까? 돈 안 들이고. 이러면서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보니까 내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재용 입장에서 제일모직이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근데 내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은 삼성전자 지분이 별로 없네.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 어디 있어? 보니까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어. 오케이, 됐어. 그러면 내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쳐버리자. 그러면 이재용 제일모직 요게 아니라 이재용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친 회사. 그러면 삼성물산의 주식이 일로 오니까 예,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요렇게 해서 삼성전자를 간접적으로 지분율을 높여가자라는 아이디어가 생기게 됩니다. 오직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 승계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뭐 100번 양보해도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예,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을 할 때 제대로만 합병하면 되죠. 제일모직이 네 거냐? 또 삼성모직이 네 거야? 아니죠. 누구 겁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모든 주주들의 것입니다. 그러면 합칠 때 정당하게 가치를 평가해서 정당한 값으로 합병을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가 내가 삼성전자를 꿀꺽하기 위해서 지금 합병을 하는 건데 내가 왜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을 쓰느냐? 내 돈 안 들이려고. 그럼 결국에는 뭐냐?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먹을 때도 내가 제일모직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돈 안 들이고 꿀꺽 집어 삼켜야 내가 진짜로 원래 내가 목적했던 바 그대로 돈 10원 한 장 안 들이고 아주 생짜로 삼성전자를 먹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제값 주고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치려고 그러면 내가 뭐 굳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재용이 직접 삼성전자 지분권을 확보하려고 하지를 않고 자기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을 삼성물산과 합치면서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자기 밑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게 이 합병의 목적인데, 이 시나리오도 최소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제일모직이 더 가치가 높은 회사로 같이 뻥튀기를 해야 되겠다. 삼성물산을 가치가 낮은 회사로 쪼그라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그래야 제일모직이 돈 안 들이고 삼성물산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합병하는데 제일모직이 더 가치가 낮은 회사라면 합병 비율을 조정할 때 만약에 같은 비중으로 합병을 하면 네가 돈 더 내 라든지 하면 제일모직이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나마도 최소 비용으로 이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서 2차 꼼수가 들어갑니다. 삼성물산의 가치를 쪼그라뜨려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뭡니까?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야, 경영진, 이재용, 니네들 똑바로 하라고 그랬더니 주주 가치를 쪼그라뜨려? 이거 뭐야? 너희들의 임무를 배반한 거 아니야? 배임이지. 라고 해서 여기 배임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해라 이겁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회계부정이죠. 크게 보면 이 사건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모직을 가치를 뻥튀기 해가지고 엄청 비싸게 평가한 다음에 삼성물산은 가치를 낮춰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거꾸로 잡아삼키는 모양으로 이 합병을 완성하려고 손 안 대고 코 풀고 돈 안 들이고 삼성전자 꿀꺽 하려고 했던 이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모직에 관한 회계부정이 있었느냐, 회계조작이 있었느냐가 쟁점이고, 삼성물산을 가치를 쪼그라뜨리면서 다양한 배임 문제가 있느냐라는 게 한편으로 쟁점이 됐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 하나 할게요. 자, 결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여기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일단 마무리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나리오를 이제 직접 추진하려고 하니까 삼성물산 주주들이 반대하죠. 장난하는 거야. 우리가 말이야 기업 가치도 자산도 뭐 9배고 뭐 시총도 몇 배고 뭐도 몇 배고 한데 어디 저 조그만 회사랑 합병을 하면서 우리가 더 가치가 낮은 회사로 평가된다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이 합병 인정할 수 없어. 내 주주 가치 훼손이야. 당연히 이러겠죠. 그래서 이 삼성물산의 주식을 들고 있던 외국계 사모펀드라든지 주주들이 막 쌍지팽이를 들고 반대를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주총에서 합병 의결을 해야 되는데 반대가 많으면 통과가 안 돼요. 통과가 안 돼. 그래서 삼성이 이걸 통과시키려고 오만 꼼수를 다 쓰는데 반대가 너무 세. 그럴 때 삼성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저 똑똑한 주주들이나 해외 주주들 저걸 설득이 안 되네. 그럼 할 수 없지 뭐. 야, 국민연금은 찬성하겠지? 라고 해서 국민연금에 딱 노크를 해보니까 국민연금도 머리가 있으면 나 이거 반대야. 나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인데 내가 국민을 대신해서 너한테 투자한 건데 내가 손해보면서 찬성한다는 건 내 입장에서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형법적으로 나도 배임이야. 나도 그렇게 찬성할 수 없어. 요렇게 나올 게 뻔하죠. 그러니까 이재용이가 꼼수를 씁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국민연금을 찬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더라. 그렇지. 국민연금 연금운용본부 얘가 이제 나와서 찬성표를 들게 하면 얘를 꼬시면 되고, 얘를 꼬시기 위해서 누굴 꼬셔야 되냐? 국민연금의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꼬시면 되고, 장관의 말을 듣게 하려면 누구를 말을 들어야 돼? 박근혜를 꼬시면 되는구나. 박근혜를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최순실이 정신적 지주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재용이가 정유라 말을 사줍니다. 이른바 말로비죠. 말로비. 그래서 이재용이 쉽게 말하면 정유라한테 말을 사주고, 정유라가 최순실이랑 그렇게 해서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 복지부 장관이 연금본부 이렇게 해서 우린 찬성이요! 이렇게 해서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삼성물산 합병안이 통과가 돼요. 이게 소위 말하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그래서 연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국정농단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박근혜 최순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법 판단이 됐죠. 사법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재용이 다양하게 돈 주고 말 주고 했던 거 다 뇌물일까요? 뇌물이죠. 자기의 경영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하기 위해서 결정권자, 공무원 등등등의 뇌물을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재용 유죄 받습니다. 요거 실무적으로 관여했던 그 당시 삼성 임원들, 대표이사들 다 어떻게 됩니까? 국민연금 본부 또 보건복지부 장관 다 어떻게 돼요? 다 유죄 받습니다. 대법원까지 다 올라갑니다. 나 인정 못해요 라고 억울하다고 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유죄 확정 땡땡땡 끝났어요. 그래서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일단 그 당시 아무튼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제일모직 삼성물산은 합병을 일단 합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합병은 출범을 합니다. 자, 엔드. 그 문제가 나중에 밝혀져서 다 국정농단 관련해서 유죄가 돼서 다 감옥살이하고 대법원 판결이 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정농단 관련해서 끝났는데 이제 이 사건을 일으켰던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시고 했던 거 있죠. 삼성물산의 가치를 쪼그라뜨렸던 배임 문제라든지 제일모직의 이 회계를 조작해서 가치를 뻥튀기 했던 요 문제는 별도지. 네가 아까 박근혜 최순실이 말 사주고 있던 건 뇌물 문제고 국정농단 문제고 니네 회사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지라고 해서 2020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4년 5년 전이죠. 2020년에 드디어 이재용 등 임원 등등등에 대해서 기소가 됩니다. 야, 너 배임이야, 회계 부정이야, 감옥 가야지. 그럼 이재용이 야, 나 뇌물 줘가지고 감옥 갔다 왔어 이미. 근데 또 가? 다른 사건이니까 또 재판 받아야지. 라고 해서 드디어 지금 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대충 큰 구조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얼추 이해하시겠죠? 이게 다 하나의 사건입니다. 승계 목적으로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가치를 누르고 제일모직을 뻥튀기 하고 그렇게 해서 주총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뇌물도 주고 뭐 했던 다 일련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뒷부분 국민연금이 개입했던 그 뒷부분과 뇌물 문제는 전부 다 지금 유죄가 났으니 이제 그 앞단에 이 일을 일으켰던 너 이거 보나마나 뭡니까? 보나마나 유죄죠. 이게 정상이죠. 승계 목적으로 다 일 벌인 일 아닙니까? 불법적으로 동원한 일 아닙니까? 라고 다 유죄가 나야 정상인데 무려 2020년에 시작됐던 이재용 등에 대한 개인 이 형사재판이 2024년 딱 지금부터 1년 전입니다. 2024년 2월 5일에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0년에 시작된 사건이 2024년에 1심 무죄가 됩니다. 그때 이재용에게 제기됐던 혐의가 19개인가 그래요. 뭐 배임 어쩌고 뭐 회계 어쩌고 하여간 혐의가 19개, 죄가 19개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 2월에 야, 전부 무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관여했던 그 니네 대표이사들, 임원들, 니네들도 사글이다, 무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의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정리되시겠죠? 그런데 갑자기 회사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킨 거, 뻥튀기 해가지고, 뭐 회계를 조작해가지고 제일 먼저 가치 부풀렸던 거, 이 모든 목적이 결국에는 합병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 이런 게 전부 다 1심에서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용은 완벽하게 무죄가 되는 그런 판결을 작년에 받습니다. 당연히 검찰에서 이거 우리 인정 못해, 이거 2심 갑니다, 렛츠고! 그러면서 항소에 들어갔죠. 그 2심 판결이 1년 만에 지금 나온 겁니다. 2025년 2월에 1년 만에 드디어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작년 2월 5일에 1심,
올해 2월 3일에 2심 판결이 나왔는데 요 2심 판결도 1심과 똑같이 전부 무죄.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이노센트야. 순결 그 자체야. 아,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위대한 인격체야. 라면서. 그냥 무죄. 네 쫄따구들 있지. 임원들, 사장들, 장충기 등등등. 야, 다 무죄. 다 무죄. 니네들도 어쩜 이렇게 깨끗하니.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더라, 야. 이러면서. 사글이다 무죄. 요게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대충 파악이 되시고 이제 한 발 더 들어가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도 여러분 잠깐 지금 소음이 들어가고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잠깐 지금 소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괜찮으신가요? 잠깐만요. 댓글 좀 볼게요. 소음 좀 볼게요. 네. 마이크에 소음 들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네. 소음 괜찮으세요? 네. 그럼 일단 진행할게요, 피디님. 예. 자, 일단 2심 재판부의 논리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하자니 끝도 없어요. 자, 논리 몇 가지. 삼성이 처음에 제일모직 옛날에 에버랜드였어요. 그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냥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에 합병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합병에 관한 검토 보고서를 만듭니다. 여기 아주 유력한 증거로서 법원에서 다뤄지는데, 요 합병 보고서 왜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 검찰이 얘기한 건 이겁니다. 이거 승계를 위해서 만든 아주 철두철미한 계획서 같은 그런 보고서야 라고 딱 하면서 판사님 보셨죠? 요 보고서. 얘네들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이거 합치려고 요런 목적을 가지고 아주 승계하려고 만들었다니까요. 보고서 한번 보시죠. 아주 요놈들 집요한 놈들입니다. 이러면서 딱 냈더니 판사가 요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거 합병 보고서 그거 승계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판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계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또 다양한 조작 그런 것도 없었어. 이러면서 인정 안 함. 예. 처음부터 이거 합병하려고 했던 최초의 보고 검토 서류 그거 인정 안 합니다. 제가 여기서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승계를 위해서 합병하려고 준비한 계획서가 그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 뭔데? 예? 제일모직 뭐 하는 회사입니까, 여러분? 뻥 좀 쳐볼게요. 교복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또 뻥 좀 쳐볼게요. 에버랜드예요. 그거하고 레미안 만드는 삼성물산을 왜 합칩니까? 왜? 승계 목적 합병이 아니면 왜 합치냐고요. 시너지? 그룹 간 계열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교복 만들다 말고 왜 건설하고 합쳐서 무슨 시너지가 나요? 에버랜드하고 무슨 시너지가 납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이 합병 보고서 판사가 인정 안 합니다. 승계 목적이 아니고 조작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그냥 반론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편안하게 요점만 추려드립니다. 자, 비판의 핵심 이겁니다. 그래, 그러면 뭐 에버랜드하고 레미안하고 왜 합치냐? 네가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네가 한번 말해봐라. 도대체 그럼 진정한 의미의 합병 목적이 뭔데? 둘이 왜 합치는 건데? 뭐 AI 회사하고 컴퓨터 회사하고 합칠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반도체 회사하고 뭐 냉장고 회사하고 합칠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사업 목적도 있고 시너지가 있으니까. 로봇 회사하고 전자 회사하고 합칠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교복 만드는 에버랜드 제일모직하고 레미안하고 뭔 시너지가 나가지고 갑자기 합병을 하는데 왜? 도대체 머리를 쥐어뜯고 20박 21일을 고민해봐도 저는 승기를 위한 합병 말고는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판사 너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네가 나 좀 알려줘라. 그럼 왜 합친 거냐 얘네들은. 자, 이렇게 비판 한번 한 꼭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물산의 주가가 고의로 쭉 눌린 게 아니래요. 아니래. 근데 여러분, 그때 삼성물산은 해외에서 수주한 것도 있잖아요. 공시를 안 합니다. 왜? 주가 오를까봐. 호재가 반영될까봐.
근데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삼성물산 주가 눌린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레미안을 그때 보시면 그 당시부터 레미안을 짓지 않습니다. 수주를 안 받아요. 레미안이 우리나라 1등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모두가 좋아하는 브랜드였고 앞서가는 레미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주가 없어요. 왜? 실적 잡힐까봐. 그런데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성물산 주가 누른 적 없어요. 자, 그럼 내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이것도 비판한 말 할게요, 여러분. 그럼 일부러 누른 게 아니라면, 그래서 제일모직이 더 가치가 높게 평가됩니다. 삼성물산이 1, 제일모직이 0.4, 대충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평가되니까, 예, 약 2배 정도 더 제일모직을 비싸게 쳐준 겁니다. 자, 그러면 덩치도 크고 매출도 크고 자산도 더 많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한테 거꾸로 집어 삼킴을 당할 정도로 경영이 엉망진창이었는데 그걸 일부러 누른 게 아니라면 이 최악의 경영진은 그럼 뭡니까? 무능했다는 얘기죠. 무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러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파트 수주를 못 따고 최선을 다해서 해외에서 따온 공시를 누락하는 그 사람 뭡니까 그러면? 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무능한 사람이겠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쫓겨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될게요? 합병 이후에 예, 어마어마한 수백억대 보너스를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론하는 거죠. 제드로건께서 잘했어. 시킨 일 잘했어. 아이고 우리 사장님 시키는 거 잘했어요. 그러니까 나 보너스 드릴게 라고 해서 보너스를 낼름 받아갑니다. 근데 판사 말이 맞다면 최선을 다해서 경영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회사가 쪼그라들었을까? 근데 그런 사장이 100억이 넘는 보너스를 받아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어쨌거나 우리 판사 양반께서는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합병 보고서 인정 안 돼. 그거 거짓말 아니야. 시너지를 위해서 잘 합쳤겠지. 삼성물산 주가 누른 적 없어. 열심히 경영했는데 그렇게 됐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합병 비율. 이게 문제인데 사실은 핵심이 삼성물산이 더 낮게 평가된 합병 비율도 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삼성이 한 일이 아니야. 안진회계법인이 검토하다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냈을 뿐이지 삼성이 그거 아이디어 낸 거 아니야? 말이 되는 얘기를. 아무튼요, 요거 제가 또 비판 한번 합니다.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맞다 칠게요. 맞다 쳐도 외부 회계법인이 아이디어 검토 차원에서 얘기한 거를 결국 받아들이고 실행한 거는 자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안진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안진 회계법인의 제안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삼성이 그런 이상한 생각하는 애들이 아니야 라고 해준 이 대단한 판사.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쟁점인데 요게 좀 어렵습니다. 뭐냐, 제일모직의 주가를 뻥튀기 하려면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모직이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게 삼성물산보다 더 가치가 높다고 말할 껌덕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어떻게 썼냐, 그래, 제일모직 밑에 있는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로직스가 있네. 바이오로직스가 보니까 얘 괜찮은 애 같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자주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이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인데 제가 별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김씨 별거 아니야. 근데 웬일이야? 아들을 봤더니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의대 붙었대. 그럼 전국에서 뭐 한 100등 했다는 거야? 그랬나봐. 이제 의사 아들도 아빠 되겠네 라고 하면 어깨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리려니까 답이 없어. 김씨가 변변치가 않아. 그런데 제일모직의 자식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치를 뻥튀기 하면 덩달아 그 자식을 잘 둔 아버지가 어깨가 올라가니까, 그래,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기 위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뻥튀기 하자! 요렇게 작전을 짜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뻥튀기 하려고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또 자식이 있네. 그 자식이 에픽스라는 회사입니다. 삼성바이오 에픽스 요런 회사인데,
얘의 가치를 뻥튀기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다시 뻥튀기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뻥튀기한 제일모직의 가치 뻥튀기 된다. 요 논리가 바로 회계부정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 핵심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을 설치 당일에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현금을 최대로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밤낮 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도 가능합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최대 지원금에 주문 당일 발송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 서비스 전문 기업 아정당.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요 논리가 바로 회계부정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 핵심입니다. 제일모직 가치를 뻥튀기 하기 위해서 결국엔 어디까지 가야 된다? 예, 손자회사인 에픽스의 가치를 뻥튀기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뻥튀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에픽스는 손자회사예요, 손자회사. 그러니까 가치를 뻥튀기를 못해. 왜냐? 에픽스는 장부가로 평가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장부에 써있는 가격대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왜? 손자회사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제일모직,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픽스로 흘러가는 이 구조 속에서 에픽스는 장부가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대충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8천억 이렇게 그냥 써 있습니다. 너는 8천억짜리야 이렇게 딱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픽스의 가치를 뻥튀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얘를 장부가 평가가 아니라 시가 평가로 바꾸면 되겠네 라고 평가 방법을 바꿔가지고 어저께까지 8천억 정도 하던 회사가 난데없이 몇 조짜리 회사로 탈바꿈을 해버립니다. 자, 이 숫자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충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어저께까지 왜 얘는 장부가 평가를 했냐면 내 손자회사니까. 그럼 너는 왜 에픽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식이고 제일모직의 손자회사야? 지분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야, 네가 많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네 자회사, 손자회사니까 장부가로 평가 깔끔하게 해라 라는 회계 법칙에 따라서 그동안은 저렴하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요걸 뻥튀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자회사가 아닌 것처럼 풀어줘야 됩니다. 어저께까지 내 손자여서 내가 내 자식이니까 좀 낮게 평가했지. 좀 부끄럽잖아. 쉽게 말하면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안합니다.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니에요. 출가했던지 뭐 성인이 됐던지 아니면 알고 봤더니 친부모가 나타나서 입양을 보냈던지 그래서 아이고 어저께까지는 소위 말하는 내 종속회사 내 자식, 내 손자니까 내가 장부가 평가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내 자식이 아니네.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시가 평가합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갑자기 몇 천억 단위 회사로 가치를 뻥튀기 합니다. 이게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회계부정의 핵심이에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자식이니까 장부가 평가했는데 내 자식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삼바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다른 외국계 회사가 합자회사로 만들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식으로 평가했는데 여기 지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외국계 회사가 이 에픽스 지분을 샀을까요? 안 샀어요. 그럼 어떻게 갑자기 내 자식이 남의 자식이 되는 겁니까? 에픽스가 알고 봤더니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야 지분 내놔 라고 지분을 살 수 있는 콜 옵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행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외국계 회사인 에픽스가 자기네들의 콜 옵션을 행사할 것 같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행사를 하면 지분이 절반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내가 왕창 지분을 갖고 있던 내 자식에서 자칫하면 에픽스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에픽스 지분이 쭉 올라오면은 거의 반반 육박하니까 이건 이제 내 자식이 아니네.
라고 해서 콜옵션이 있다는 이유를 갑자기 전 세계 만방에 공시합니다. 여러분, 제일모직에 관심 있었던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심 있었던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삼바 에픽스에 관심 있었던 여러분, 미안합니다. 어저께까지 내가 싸게 평가하던 회사를 오늘부터 엄청 비싸게 평가합니다. 이유는 얘네들은 우리가 합자 회사를 만들 때 원래부터 콜옵션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몰랐죠? 내가 오늘 공개합니다. 오늘부터 콜옵션 있는 거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콜옵션이 행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 자식이 아닙니다. 저쪽 외국 회사하고 나하고 반반 갖고 있는 회사하고 거의 마찬가지니까 시가 평가하고, 그리고 얘가 알고 봤더니 시가가 엄청 높다고요 라고 하면서 평가 자체를 막 바꾸면서 뻥튀기 해버립니다. 요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상전벽해 회계부정의 핵심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대충 이해하시면 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뭐냐, 야, 이렇게 해서 갑자기 평가 방법을 바꾼 거, 이거 문제야. 이거 회계 조작이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인정되면 그야말로 제일모직 같이 뻥튀기 한 게 다 회계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없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콜옵션을 지금까지 갖고 있던 거를 숨기고 있다가 짠 하고 공시한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콜옵션이 행사될 가능성만으로 내 종속회사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시가 평가로 바꿨더니 이 정도나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평가한 것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논리관계를 지나고 나야 드디어 제일모직의 가치가 뻥튀기가 되는 건데, 이 모든 과정이 다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을 해줍니다. 어저께 말이죠. 논리가 이겁니다. 그동안 콜옵션 숨기고 있었던 거, 그래, 그거 사실 공시했어야 되는 게 맞아. 처음부터. 근데 내가 보니까 공시는 위반했는데 은폐한 건 아니야. 밝혀야 됐는데 안 밝힌 거는 잘못했는데 은폐한 게 아니래요, 여러분. 은폐가 아니래요.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유, 공시를 누락했네, 그려. 하지만 은폐가 아니다. 공시 누락이 은폐입니다, 여러분. 공시 누락의 과실범이 어디 있습니까? 삼성 같은 회사에. 말이 됩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사실은 본질입니다.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조금 따라오기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대충 이해하시겠죠? 아유, 콜옵션이 있어가지고 그게 갑자기 있다고 회사 합병할 때부터, 회사 만들 때부터 있었던 걸 숨기고 있다가 이제서야 갑자기 얘기해?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8천억짜리가 4조짜리 회사라고? 말이 되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공시 누락하셨어? 그래, 은폐한 건 아니겠지. 이러면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다, 진짜. 눈물 난다, 진짜. 판사 눈물 나. 와, 이 정도 상상력이면은 작가 해라, 작가 해. 중증외상센터 쓰겠다, 내가 볼 때는. 눈물이 난다. 아무튼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쟁점이 수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쟁점도 있는데, 일단 이런 말도 안 되는 쟁점들을 결국에는 다 이런 식으로 공시는 누락했는데 은폐가 아니고, 그거 그렇게 좀 문제가 있는데, 그거 내가 볼 때는 참, 이런 얘기 참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말도 안 되거든. 근데 말도 안 되는데, 잘 들어봐 얘들아, 이러면서 판결문을 이렇게, 잘 들어봐 얘들아, 말도 안 되지만 내가 볼 때 있잖아, 최소한의 합리성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판결문에 써 있습니다. 최소한의 합리성 있는 핑계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짓말이면 거짓말이고 참말이면 참말인데, 야, 이거 사실은 좀 거짓말 같지만 거짓말 안에 요만큼의 합리성은 있네, 이러면서 인정해 줍니다. 삼성의 이 모든 스토리가 최소한의 합리성은 있다, 야, 이러면서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대단하다, 진짜 판사.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결국에는 모든 혐의 무죄가 됩니다.
이런 어떤 쟁점들 하나하나 얘기하기 시작하면 뚜껑이 날아가요. 대충만 여러분께 본질적인 부분 설명드린 겁니다. 예. 자, 이제 이런 법적인 어떤 개별 쟁점 사항 말고 큰 틀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게 왜 문제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여기까지 못 따라오셨어도 좋습니다. 좀 새로운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탄핵 재판도 이어지고 있고 윤석열이 형사 재판도 이어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 형사 재판도 이어지고 있고 등등등 해서 복잡합니다. 제발 좀 저는 재판부만은 믿을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세상은 없죠. 예, 천국이 아니고서는 없습니다. 지상에서는 없어요. 저것들도 사람이니까. 나쁜 놈도 있고 뇌물 받는 놈도 있고 우리 편도 있고 네 편도 있고 억지 쓰는 놈도 있고 판사의 길 포기한 사람도 있고 뭐 사쿠라 같은 스파이도 있고 다 있겠죠. 예, 제 말씀은 그겁니다. 이렇게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사법부가 말하는 게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놈들 저거 뇌물 받았나? 아, 저놈들 저거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새로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 사건이 처음 기소된 게 2020년이라고 했습니다. 1심 판결이 2024년에 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과 맥을 같이 하는 하나의 사건이죠. 제일 큰 사건이 뭡니까? 대통령 탄핵시킨 그 사건이고 박근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을 깜빵 보낸 그 사건입니다. 그거는 같이 일어난 사건인데 박근혜 최순실 관련자들 다 감옥 가고 심지어 사면까지 받을 때까지 이재용이는 1심 판결에 판단이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1심 판결이 가장 길었고 우리나라 역사상 1심 판결의 공판수가 가장 많았던 재판이 이재용 1심 재판입니다. 무려 공판이 100차례가 넘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삼성이 총 로비를 다 해가지고 사법부를 설득했다 칩시다. 로비가 통했던 어쨌거나. 그래서 1심에서 또 무죄가 됐다 칩시다. 2심에서 또 무죄가 됐다 칠게요. 결국엔 3심 갈 거 아닙니까? 그때 만나는 대법원은 어떤 대법원입니까? 조금 전에 박근혜, 이재용 다 문제가 있어. 니네들 저 삼성 승계하려고 아주 말 주고 뇌물 주고 신났네 이것들. 그러면서 유죄 만든 그 대법원입니다. 그 대법원이 살아있는 한 판사 한두 명 꼬셔가지고 1, 2심에서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대법원 가가지고 뭐야 이거 내가 지금 방금 회계부정 문제 있다고 했지. 이거 부정승계라고 했지. 뇌물 사건이라고 했지. 근데 이재용 개인 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 이걸 무죄를 때려? 이것들이 지금 대법원 일 우습게 보여? 라고 하면서 대법원에서 다 깨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재용 형사재판에서 이재용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 대법원이 바뀌어야 됩니다. 대법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대법관들이 몇 명이 바뀌고 대법원장이 특히 바뀌고 나야 자기가 1, 2심에서 거꾸로 올라갔을 때 마지막까지 무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추정합니다. 이재용의 전략은 뭐냐? 침대 축구. 최대한 공판을 길게 끌어라. 언제까지? 대법원장 바뀔 때까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됐을까요? 대법원장 바뀌었습니다. 대법관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드디어 이재용 1심이 이제 결론을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길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대통령 재판보다도 이재용 재판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용은 3심을 염두에 두고 대법원을 다 바꿔가면서 할 때까지 재판을 느려뜨렸다라는 지연 전술을 썼다라고 저는 추정해 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법원장 바뀌고 다 바뀌고 나서 이제 1심과 2심이 다 무죄가 나온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 요런 쟁점 한번 여러분 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제가 제 방송에도 다뤄드렸습니다만은 요 회계부정 관련해서 만약에 회계부정이 있었다고 해보면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형사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정회계 아닙니까? 이거 누가 또 관할할 수 있나요? 그렇죠. 금융위 금감원이 관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로부터 제재를 받습니다. 이거 회계부정 이거 자식들 야 제재! 그러면서 제재금도 맞고
임직원 뭐 취업 제한도 막고 해서 다양한 제재를 두드려 맞습니다. 근데 삼성이 용감한 게 이재용이도 지금 무죄를 주장하기도 하는 한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내려진 이 제재를 취소해달라. 우리가 왜 회계부정이냐? 배째라! 이러면서 예, 행정법원에다가 제재 취소 소송을 냅니다. 그 판결이 작년 8월 14일에 나왔습니다. 2014년 8월 14일. 이때 행정법원이 낸 판결 자세히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건너뛸게요. 핵심은 뭐냐? 회계부정 맞네. 이거 무조건 부당승계하려고 뻥튀기 한 거 맞잖아. 회계부정이라고 해서 행정법원이 회계부정이 맞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재용이 1심이 2024년 2월에 나올 때는 이재용이가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됐는데 2024년 8월에 행정법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이 맞다는 판결이 행정법원에서 나옵니다. 자, 이번에 2심 올라갈 때 이 행정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검사가 다시 한번 증거로 냅니다. 2심 법원 판사님, 그 사이에 같은 법원 아닙니까? 너도 판사, 쟤도 판사 아닙니까? 행정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회계부정이 맞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얘 감옥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번 2심에다가 그 행정법원 판결도 제출을 합니다. 단순히 제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 하나는 형사법원, 하나는 행정법원인데 지금 한 사건을 놓고 회계부정이라고 판단하는 게 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번에 2심 판단은 법원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계부정이 있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번 2심 법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행정법원 얘기고 나는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정 못해 라고 하면서 행정법원과 완전히 배치되는 2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런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기문기고 아닌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모순된 판결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다 라는 점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원래는 더 높은 가치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낮은 가치로 합병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예, 제값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게 국정농단이고 뭐고 하고 판결이 일단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이재용, 또 박근혜, 또 보건복지부 장관, 또 이런 사람들이 결국 국민연금을 농락해서 국민연금에 손해를 주면서 삼성물산에 찬성을 했네. 이거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와야지. 당연하죠. 국민의 재산이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은 예, 국민연금의 손실액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보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하 5천억 정도의 소송이 있을 예정으로 보입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 돈 찾아와야죠.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 찾아와야죠. 그런데 국민연금이 이 소송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이미 나온 판결 가지고도 충분히 이깁니다만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또 거기 있던 임원들 그리고 이재용을 상대로 예, 연대 소송을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야, 네가 결국 국민연금을 농락해가지고 우리한테 손해를 줬어. 내가 그거 예, 보상받아야 되겠어. 배상받아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소송을 내는데 키포인트가 뭐냐? 니네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법을 저질렀고 또 이런 합병 의결이 삼성물산에게 굉장히 위법한 행동이었어. 요걸 입증해야 되는 게 또 민사소송에서 핵심인데 국민연금 지금 그 소송을 하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이재용이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칫 국민연금의 구상권 소송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용이 좀 알아서 좀 하라 그래 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죠?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지금 이재용이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 떼어먹게 생겼다. 이게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소송입니다. 예. 자, 아무튼 뭐 할 얘기는 많습니다. 쟁점이 너무 많은데 지금 너무 이것만 다루기에도 참 바쁜데 그냥 한 김에 하나만 더 할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됐죠? 네, 한 김에 하나만 더 하죠 뭐. 또
아까 삼성물산의 주주 중에서 해외 펀드 있다고 했습니다. 얘네들은 야 내가 삼성물산이 이 정도 가치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주가가 된다고 생각하고 투자했는데 갑자기 국민연금이 끼어들고 이재용이가 끼어들더니 이걸 싼 값으로 후려쳐서 팔아버리네. 이거 나 이거 못 참어 라고 하면서 국제 소송을 냈습니다. 어떻게 됐게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가 우리 정부가 결국에는 국민연금을 동원해 가지고 부당하게 주주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의미로 국제 소송에서 이 펀드가 이깁니다. 이겨요. 아직 돈은 안 줬지만 우리는 뭐 항소하네 뭐하네 하는데 해봐야 집니다. 결국 뭐냐? 국정농단 이재용의 이 불법 승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정부는 외국 펀드에게 돈을 지금 물어줄 판이야.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연금은 이재용이에게 소송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1심에서 형사에서 이재용이 무죄되는 바람에 자칫하면 민사소송까지 영향을 받을 상황이야. 그럼 뭡니까? 우리는 다 털려. 이재용과 이 국정농단 세력들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깨끗하대. 그리고 국민연금은 보상받을 길이 없고 해외 투자자들은 해외 펀드는 우리 정부로부터 돈 받아 날르고 말도 안 되는 모순덩어리 엉망진창 상황입니다. 이제 좀 입체적으로 이 사건이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잠이 안 오고 뚜껑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형사 문제가 아니라요. 어떻게 이런 부당합병 사건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농락하고 주주가치에 훼손을 준 사건이 또 무죄가 됩니까? 이래가지고 자본시장 발전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알아서 다 좋은데 삼성 지금 어렵잖아. 주가도 어렵고 10년 된 얘기라며. 그리고 지금 뭐 AI 전쟁이니 뭐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반도체니 시작해서 좀 어려우니까 그냥 풀어줘. 그리고 좀 삼성 좀 일어나라고 좀 해줘라 좀. 이런 분들 계셔요.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어쨌거나 이재용이가 뭐 밉든 싫든 경영 일선에서 삼성을 틀어잡고 경영을 똑바로 하라는 의미겠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선의를 제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됐어야죠. 어떻게? 이재용이는 유죄를 받아야 됩니다. 관련자들 유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감옥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여론이 높으면 사면해주면 됩니다. 제가 사면을 무조건 찬성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법은 법대로 명명백백하게 뭐가 잘못됐고 자본시장은 뭐가 잘못됐고 주주가치는 이렇게 훼손됐고 라고 해서 하나씩 정의롭게 투명하게 선진 자본시장답게 매듭을 지어놓고 삼성의 경영 공백이 정 우려되면 늘 그랬듯이 풀어주면 됩니다. 사면으로. 근데 뭡니까 지금은?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방법으로 하다못해 풀어주라면 그렇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뭡니까? 아예 모든 증거도 없고 얘네들은 완벽하고 모든 혐의는 다 뻥이고 행정법원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고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고 오직 이재용 무죄만으로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궤변만 가득한 판결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법정의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어디서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모든 경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이재용 사법 족쇄가 풀렸다. 경영의 청신호. 다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법적으로 정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게 왜 이재용 앞에만 가면 그게 사법 족쇄가 됩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처벌받아야지. 그리고 경영복귀 청신호? 그러면요.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적신호다. 그걸 얘기해야죠. 아무튼 대한민국 사법사상 이재용 아버지 이건희 때 있었던 에버랜드 전환사채에 관련한 판결 이래로 가장 치욕적이면서 충격적인 판결이 또 나왔다. 경제계와 사법계 전반에 대한민국을 몇십 년 후퇴시키는 판결이 나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문제가 뭐냐? 대법원을 가야죠. 왜 가야 되냐? 아까 국정농단 사건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과 이번 판결은 사실상 하나의 사건인데 다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건 대법원에 가서 정정해야죠. 또 행정법원의 판결과 이번 판결은 배치됩니다. 대법원 가야죠. 정리 한번 해야죠. 자, 그래서 검찰이 반드시 2심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올라가야 됩니다.
상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되는 거야. 하도 웃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삼성 앞에만 가면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끝에 뭐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 안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게임 끝.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만약에 문을 닫는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법적 문제를 한 번 더 명쾌하게 정리하기를 요만큼 눈꼬리만큼 기대해 보면서 일단 요 사건 길게 한번 여러분이 긴 것도 아니에요. 더 길게 하려면 이거 10년 넘은 사건인데 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요 정도까지만 일단 짚어보고요.